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3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겠고 남해안과 일부 내륙에도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강이나 호수, 교량 등지에서는 시야가 더욱 흐린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경기 북동부와 남부, 강원 내륙과 충청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와 충청권 남부 내륙,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남권 5에서 40, 충청권과 전라권, 대구, 경북 남부 내륙과 제주도 5에서 20, 그 밖의 지역 5에서 1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어제보다 1.5도 높은 34도, 전국이 32에서 36도로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한증막 더위가 이어지면서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지속겠습니다. 온열 질환 등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와 자외선 차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 밀려오겠고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이 높아지는 기간으로 돌입하겠습니다. 해안가 침수 등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전남 동부와 전북 내륙, 경남권 5에서 60,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대구 경북 5에서 40, 제주도 산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어제보다 1.2도 낮은 27도, 전국이 24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어제보다 1.5도 높은 34도, 전국이 29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도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에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에 5에서 40mm의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모레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 24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0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안개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소나기 오는 곳 있겠고 오후엔 맑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수원 34도, 인천 32도, 파주 33도. 강원 영서 대체로 구름 많고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 철원 33도, 춘천 원주 34도, 대관령 30도. 강원 영동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34도, 강릉 36도, 동해 35도 예상됩니다. 충청 남북도 흐리다가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 청주 35도, 충주, 대전, 세종, 천안 34도, 보령 33도. 전라남북도 대체로 맑고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34도, 군산 여수 33도, 광주 목포 35도. 경상남북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엔 구름 많고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36도, 포항 안동 진주 35도, 부산 33도 예상됩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34도, 울릉도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32도. 서해오도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낮 기온 30도. 북한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 평양 34도, 신의주 31도, 개성 33도 예상됩니다. 예보에 담당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금 기온 27.3도, 습도 88%. 오늘 서울적 해 뜬 시각 5시 39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한국 양궁 대표팀의 남녀 에이스 임시현과 김우진이 혼성 단체전 금메달에 합작하면서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임시현과 김우진은 어젯밤 파리 앵발리드에서 열린 양궁 혼성전 결승에서 독일의 미셸 크로펜, 플로리안 우룬조의 6대0 완승을 거두면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앞서 여자, 남자 단체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낸 임시현과 김우진은 이로써 대회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혼성전이 처음 도입된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안산과 김재덕 조가 초대 우승을 차지한 한국은 이 종목에서 2연패를 이뤄냈습니다. 신유빈이 오늘 2024 파리올림픽 탁구 여자 단식 3위 결정전에 나섭니다. 신유빈은 오늘 저녁 8시 30분 일본 하야타와의 3위 결정전에서 20년 만에 올림픽 탁구 단식 메달에 재도전합니다. 신유빈은 어제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4위인 중국의 천멍에게 막혀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고 방통위는 다시 1인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실은 무도한 탄핵으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비판했고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응해 야당의 탄핵 악순환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돌입한 필리버스터가 오늘 자정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오후 4시 30분쯤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기간이 종료되는 오늘 자정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 없이 자동 종료됩니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예상되는 오는 5일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표결에 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 진행을 승인했습니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또 회생 신문 절차 이후 두 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이관기관을 포함한 회생 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에 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몬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 등을 구매한 뒤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3,300건을 넘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티몬 위메프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 대비 11만 4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폭인 21만 5천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7월 실업률은 4.3%로 2021년 10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지표는 미국의 경기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자 주요 항공사들이 이스라엘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거나 중동 지역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영항공사 이타는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 이스라엘 텔아비브 항공편 운항을 오는 6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남과 남부지방, 제주도 등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3도, 습도는 85%입니다.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여러분은요, 내가 더 이상 젊지 않다, 이제 늙었다,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하셨나요? 한국갤럽과 글로벌 조사 네트워크 WIN이 2023년 12월부터 석 달간 39개국 성인 33,866명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인은 스스로 더 이상 젊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나이를 52살, 나 이제 늙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를 57세로 꼽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본과 미국은요, 41세쯤 젊지 않다고 느끼고, 일본은 50세, 미국은 53세부터 늙었다, 우리보다 더 빨리 늙었다 이렇게 느끼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미국과 일본 외에 전체 39개국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인들이 더 이상 젊지 않다고 느끼는 나이는 3년, 늙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는 무려 10년, 상대적으로 더 늦게 나이 듦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젊다는 느낌을 가장 오래 갖고 산다는 건데요. 좋은 현상이죠, 그죠? 그런데 갱년기를 기점으로 암 발생의 비중도 높아지고 또 몸의 변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같은 나이라도 노화의 격차는 커지게 되죠. 이 때문에 자칫 젊음과 건강을 과신하기보다는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진짜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8월 3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2호공감이 부릅니다. 한 사람을 위한 마음. 힘들게 보낸 나의 하루에 짧은 입맞춤을 해주던 사람, 언젠간 서로가 더 먼 곳을 보며 결국엔 헤어질 것을 알았지만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난 믿고 또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모두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주말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데요. 맛있고 즐거운 주말 나들이 시간입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 학과의 명욱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명우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떠나는 주말 여행인가요? 네, 한창 휴가철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제주도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일본보다는 요 대만에 더 가깝고 덕분에 우리나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의 모든 문화적 영향을 받은 곳 바로 오키나와로 떠나보는 소주 여행이 되겠습니다. 오키나와로 떠나는 소주 여행. 근데 네. 오키나와가 외려 대만에 더 가깝군요. 네, 맞습니다. 일본 본토 끝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네. 대만하고는 오키나와 본섬하고의 거리가 한 410km. 훨씬 가깝네요. 대만. 그렇죠. 네. 근데 이 오키나와 제도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 섬들이 연결돼 있는데 그 가장 가까운 곳을 보면은 대만하고 한 230km 정도. 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유구 왕국이라 그래서 아예 별도의 독립된 나라였죠. 아하. 네. 그럼 별도의 독립된 나라였는데 어떻게 일본에 속하게 된 걸까요? 이게 좀 임진왜란과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본이 이제 그 통일을 하고 나서 조선 침략을 이제 목전에 뒀을 때 네. 오키나와에게 병력 파견을 좀 요청합니다. 같이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미 조선과도 교육을 하고 있었고 또 오키나와 입장에서는 또 명분도 없는 조선 침략에 힘을 빌려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일본이 그 조선을 침략한 그 명분이 왜 정명가도라 그래가지고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 네. 뭐 길을 빌려달라 이런 네,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키나와도 명나라를 사대로 섬기고 있었어요. 이미. 네. 네. 그러니까 뭐 군사적 지원을 할 필요가 없었죠. 아예 없었네요. 아예 없었죠. 일본이랑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였고 완전 다른 나라였죠. 네. 명나라랑도 친했고 우리나라랑도 친했고. 친하고 일본하고도 친했던 걸로 보여져요. 다 친했는데 굳이 일본을 선택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 그 그래서 이후에? 예. 일본에서 이 보복 아닌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임진왜란이 끝난 해가 1598년도인데요. 오키나와가 대단한 선택을 했군요. 맞습니다. 예. 그로부터 10년 후 그 예. 이후로 이제 다시 한번 일본에 내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참여했던 수많은 그 장수들이 또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파는 대부분 다 몰살을 당하죠. 대부분. 축청당하고, 예. 예.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파가 다시 집권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그 10년 후인 1609년에 일본 가고시마의 사츠마본이 이 오키나와를 침공합니다. 3,000명을 데리고 그걸 아예 점령을 해버리죠. 네. 근데 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오키나와는 이제 이때부터 일본의 땅이냐? 뭐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점령했다면서요. 예. 속국 형태로 놔뒀는데 문제가 뭐냐? 당시 오키나와가 명나라에도 사대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명나라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명나라한테 이러지 말아라. 점령한 다음에 우리가 쳐들어왔다는 거, 우리가 너희 점령하고 우리가 뒤에서 너희들 이게 조종하고 있는 거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해버려요. 네네. 그래서 오키나와는 당시에 명나라 그리고 이후에 청나라, 일본 이 두 나라의 속국 같은 양국의 속국 같은 형태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최악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상사가 두 명이니 회사가 얼마나 힘드니까. 이거는 도망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표 써야 되는데 그럴 수도 맞습니다. 없고 아이고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일본이 그러다가 언제 병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1789년인데 일본이 쓱 병합을 시켜요. 1789년이면 굉장히 뒤에네요. 그렇죠. 예. 거의 뭐 270, 80년 후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전까지 속고로 놔뒀다가 어떠한 상황이 되느냐.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계속 부국강병, 그러니까 힘을 키우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이 굉장히 흔들렸단 말이에요. 당시 청나라가 당시 정권을 잡았던 인물이 이용장이라는 인물인데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가 오키나와 가질게요라고 쓱쩍 이 레터를 던졌어요. 근데 중국이 그 안 돼 우리 거야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무시합니다.
뭐, 중국이요? 네, 그렇게 땅을 좋아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네. 너희까지 거 그냥 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륙 이 내부만 신경 쓰고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무응답이 최선이다. 그래서 그냥 대답을 안 합니다. 무시해 버려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그 사이에서 뭐 미국이 들어서 같이 중재하고 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무응답으로 그냥 진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달라고 한 쪽에서는 뭐냐? 암묵적 승인이구나. 암묵적 동의구나. 네. 생각해서 병합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19세기까지 중국의 역사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이 오키나와를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 땅이야라 얘기하는 게 승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는데요? 주장할 수 말씀 있겠죠. 들어보니까. 예. 우리도 대마도의 영유권을 좀 주장해야 되는데 갑자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이게 그 우리나라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13세기 고려 말에 최후까지 이 대몽항쟁을 벌였던 집단이 있죠. 예, 바로 잘 아시는 삼별초. 삼별초. 그렇죠. 이 마지막으로 저항한 곳이 제주도 아닙니까? 진도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근데 제주도에서 물러간 곳이 어디냐? 이 오키나와란 거예요. 네. 제주도에서 오키나와를 갔어요? 네, 이게 해류를 타고 가면은 의외로 한 며칠 걸리면 간다고 합니다. 해류만 잘 타면은. 네. 그래서 오늘 너무 놀라운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예.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계유년 고려장인 와장조라는 곳이 있어요. 네. 계유년, 고려 장인, 예. 와장조. 이게 이제 고려 장인이 만들었다는 그 기와 같은 그런 뜻인데요. 이게 오키나와의 왕궁인 휴리성에서 많이 좀 출토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실은 근데 삼별초가 오키나와 갔다는 그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래요? 네, 기록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나온 이 기와를 가지고 이게 고려 시대 스타일의 기와라는 거예요. 삼별초가 이쪽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추측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네? 네, 홍길동. 홍길동이 남쪽에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게 오키나와? 그게 오키나와가 아닌가?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명욱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주장이라면 이렇게 주장하시면 학자분들도 있다. 있다. 예. 뭐 저희는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근데 우리 재밌는 게 술 얘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소주는 어떻게 발달하게 되는 건가요? 자, 일단은 뭐 중국 쪽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 소주는 무척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나라랑 관계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왕궁에서 관리를 했고요. 그래서 조선에 사신을 보냅니다. 언제 때? 수양대군이 집권했을 때. 세조 때죠. 그래서 이 세조한테 선물을 줍니다. 무슨 선물을 주냐? 소주를 줍니다. 네, 오키나와 전통 소주. 네. 아와모리라는 소주인데요.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이게 그 서울을 연고로 한 야구단이 우승을 했었어요. LG 트윈스요. 맞아요. LG 트윈스가. 근데 이 오키나와에 전주훈련 갔던 거예요. 그 옛날에 한 20년 전에 갔던가 그때에 오키나와에서 이 전통소주 사왔는데 우승하면 이거 마셔라 라고 한 걸 20년 만에 다시 깨서 마셨던 거죠. 네. 어쨌든 그걸로 술은 또 있었답니까? 많이 증발됐는데 남긴 남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또 유명해지기도 했죠. 오키나와 아워머리 어쩐지 소주가. 어디서 들어본 술 같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근데 아주 귀한 왕궁의 술이었다는 건데. 네네. 근데 이게 또 제주도와 연관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뭐냐면은 제주도에서 유명한 떡이 뭐죠? 오메기떡. 오메기떡.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오메기가 뭐죠 그러면? 그걸 모릅니다. 좁쌀입니다. 좁쌀이에요. 네. 근데 그럼 이 오메기 떡으로 만든 술이 오메기 술이 됩니다. 네. 오메기 술이 되죠. 근데 그것을 중요한 술이 고소리 술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오키나와든 제주도든 둘 다 논농사, 벼농사를 할 만한 환경이 되지 못했어요. 다 배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오키나와와 제주도의 공통점이 뭐냐? 둘 다 좁쌀로 술을 빚었다는 거예요. 네, 제주도도 좁쌀술이 유명했고 오키나와도 좁쌀술이 유명했습니다. 공통점이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 좁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좁쌀을 넣어서 만드는데 오키나와에서는 지금은 좁쌀을 넣어서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그래서 뭘로 만드느냐? 네. 지금은 타이쌀, 태국쌀, 태국쌀이요? 안남이라 부르죠. 장립종이라 부르기도 하고 좀 긴 거, 가볍고. 네, 맞습니다. 그 쌀로 만들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뭐냐면은 네. 오키나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오키나와인 입장에서는 총알바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유일한 지상전이 일어났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철저하게 저항을 합니다. 근데 군인만 저항하지 않고 민간에도 엄청나게 저항을 시켜요. 그래서 절대 항복하지 말아라. 포로 잡히면 다 죽는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다든지. 그 사이판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스스로 네. 절벽에 뛰어내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예, 요즘 말로 뭐 가스라이팅 이렇게 얘기하죠. 네네. 그러니까 지상 엄청 황폐해지고 농작물을 적고 술을 비는 농산물 적다 보니까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 오키나와의 그 소주 조합에서 정부에 지원 요청합니다. 다른 농작물 대체를 시키게 해달라.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나온 농작물이 없으니 대체된 것이 바로 태국살, 타이살, 안남미, 장립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소주를 만들게 된 계기가 지금의 아와모리 소주입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슬픈데요. 되게 슬픈 역사가 많아요. 예, 그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래저래 침략도 엄청 많이 받고 그렇죠.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총알바지로 쓰이고. 맞아요. 예. 그래서 가끔씩 계속 독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것도 있고, 다만 이제 독립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산업이 없어요. 관광 자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전체 그의 그 1인당 GNP가 오키나와 제일 떨어져요.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독립에 대한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어도 실제로 되게 어려워. 왜 그 이후엔 또 미국한테 지배를 받잖아요. 1970년대 초까지. 그래요 또. 네. 그래서 오키나와 미군 그 군부대가 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미군의 점령지가 됐다가 다시 일본 들어간 지는 불과 50년. 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있었잖아요. 네. 슬램덩크의 배경이 오키나와였는데 왜 오키나와 출신의 인물인 송태섭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었는데 네네. 그것이 왜 오키나와 출신의 송태섭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었냐? 미국에서 일본을 반환된 지 50주년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배경도 있었군요. 있었습니다. 네, 전혀 몰랐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아와모리 소주가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오키나와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소주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많습니다. 양주당들이 많이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리성 근처, 그러니까 수리성이라는 것은 이제 왕궁이죠. 그 근처에 즈이센주조라고 불리는 곳도 있고요. 또 공항에서 가까운 곳 중에 하나가 그 직접 도자기를 구워서 그 구운 도자기에 그 아와모리 소주를 숙성시켜서 뭐 체험하고 같이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출코쿠라라는 또 양주당이 있습니다. 저 위에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럼하고 같이 만드는 그리고 헤리오스 뭐 이런 주점들도 있고요. 유명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가시면은 같이 한번 다녀보시면 되게 매력적일 거예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요. 네. 그 원래 좁쌀로 술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 장립종으로 바꾼 건데 태국쌀로. 네. 근데 지금은 다시 좁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왜 계속 태국쌀로 만드는 거예요? 일단 그 장립종이 서로 붙어 있질 않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효할 때 뭉쳐져 있으면 발효가 잘 안 되거든요. 떨어지면 발효가 잘 돼요. 써보니까 좋았군요. 좋아요. 네. 유레카 같은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네. 좋네. 이건 또 의외인데요. 얘 또 싸지. 네. 이게 된 거예요. 가격도 좋고 가격도 싸고. 만들기도 그리고 좋고. 뭐 어쨌든 남쪽 나라니까 우리 남쪽에는 쌀 쓰겠다 하는 것도 나름의 명분이 쓰기도 하고. 네. 그리고 타이 쪽에서 뭐 증류 기술이 왔다 뭐 이런 말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네, 뭐 어쨌든 그런 말도 있습니다. 혹시 오키나와에 가면은 네. 여기 그 양조장 말고 다른데 또 가면 좋을 곳 있어요? 실은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예. 그래도 저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곳은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가면은 오키나와 전투에서 희생당한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비석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희생을 많이 당하셨는데 이분들의 위령탑도 있어요. 여기가 오키나와 끝 절벽인데 여기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곳인데. 설마 거기 이름도 반자이 클리프인가요? 그건 아니군요. 그건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 여기 내부에 전시관이 있는데 전쟁에 참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 그 전시물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안타까운 사진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숨어 있었는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그래서 오키나와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바다도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이런 역사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본다면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이판에 만세절벽을 갔을 때 그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전 처음에는 그런 데를 왜 가나 했어요.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을 내가 왜 가서 봐야 되지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더 절절하게 와닿는 부분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제주도랑 정말 비슷한 역사예요. 제주도도 왜 14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따로 왕이 있었고 그렇죠. 왕자가 있었잖아요. 우산국. 예. 그렇죠. 그런 스토리가 있었고 또 계속 오랫동안 차별을 많이 받아왔고 오키나와 사람들도 저는 일본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름 형태가 달라요. 예, 제가 어떤 분 보통 일본 사람은 다나카, 뭐 야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오키나와 분들 중 성함이 즈케란. 이해 다르네요 느낌이. 예, 즈케란. 그리고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오키나와 출신에. 아무로나미에. 예, 제가 그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분이 약간 자부심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오키나와 사람들의.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유희의 그 문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키나와. 그래서 오키나와 출신의 수많은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오히려 굉장히 샤이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본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능적으로 뛰어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키나와 여행을 가면 꼭 들러보고 네. 소주도 아와모리 소주도 즐겨봐야겠습니다. 네. 주말 나들이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학과의 명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식물과 동물 그리고 세균 같은 모든 생물에는 이름과 별개로 학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식물학자들이 모여서 인종차별적인 의미가 담긴 식물 학명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 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종차별적인 의미가 담긴 식물 학명을 바꾼다. 이게 오늘 주제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먼저 학명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예. 이 이름을 짓는 게 이제 인간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네. 성경 창세기를 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 그 다음 하는 일이 인간이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동식물의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생물의 이름을 짓는 행위는 인간의 본성이고 또 우리는 처음 본 곳에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생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초로 발견을 했을 때 이름을 짓는데 일반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영문 이름이 있고 또 한국어 이름이 있는데 이와는 달리 학계에서 통용되는 학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딱 하나뿐인 이름입니다. 이를테면 생물이 영어 이름 다르고 국어 이름 다르지만 이 학명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이거를 쓰게 되는데요. 네. 보통 그 분류학자 린네가 만든 이명법 혹은 삼명법을 씁니다. 우리 생물교과서에서 종, 속, 과목, 강문, 계라고 들어보셨죠? 예,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외웠던 것 같은데. 네, 생물 제일 하위 분류가 종이잖아요. 종. 그리고 종 바로 위가 속인데 속을 가장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종을 써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인간은 분류학에 따라 가지고 이 학명을 얘기를 하면 호모 사피엔스인데 호모 속에 속한 사피엔스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를테면 옛날에 있었던 호모 에렉투스는 호모 종에 속한 에렉투스 두 발로 걷는 인간이라는 뜻이고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데니소반스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 다른 종은 죽고 지금 호모사피엔스 하나만 남아 있는 거죠. 그 다른 종의 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속과 종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거기에 또 아종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삼명법입니다. 세 개의 이름이 붙으니까 이를테면 호랑이를 이명법으로 붙이면은요 학명이 판테라 타이그리스예요. 판테라 호랑이요? 타이그리스. 근데 네. 호랑이가 9개의 아종이 있어요. 시베리아 호랑이, 벵갈 호랑이가 있는데 이를테면 시베리아 호랑이는 판테라 타이그리스 알타이카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나씩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를테면
늑대의 학명이 캐니스 루푸스예요. 게니스 루푸스. 예. 그런데 그럼 개의 학명은 뭐냐? 캐니스 루푸스 페밀리아리스. 페밀리아리스는 우리의 이제 가축이 됐다 해가지고 뒤에다가 페밀리아리스를 붙여주는 네. 식입니다. 사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되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개는 늑대에서 왔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여튼 종과 속을 딱 붙여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은 그것만 보면 이 생물 분류상에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여기에 어떻게 인종차별적인 게 들어가요? 네, 지난달에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국제식물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식물학자들이 인종차별적인 식물 이름을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게 카프라라는 학명이에요. 한 200종 이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카프라가 일단 뭔지도 모르겠는데 왜 이게 문제라는 예, 거예요? 카프라는 단어가 아랍어 카피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교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학명은 대부분 1800년대, 1900년대 초중반에 지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뭐 인종차별이나 뭐 이런 여성차별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던 시대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남아프리카가 이제 백인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에 이 아프리카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이제 카프라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들으면 흑인들한테는 이제 불편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꾸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카프라 대신 아프라라고 바꾸기로 했어요. 네. 카프라가 이제 결국 이제 아프리카라는 기원을 좀 남아프리카라는 기원을 나타내는 건데 아프라라는 말로 바꿔주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그 식물원에 가면 산호나무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남아프리카 원산인데 정식 명칭은 카프라 닭벼슬 나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명으로는 에리트리나 카프라인데 이게 이제 카프라가 바뀌어서 에리트리나 아프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명칭도 카프라 닭벼슬 나무인데 아마도 아프라 닭벼슬 나무로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학명의 이름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냥 발견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 별이랑 똑같은 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자신의 이름을 넣기도 하고 뭐 지역 이름을 넣기도 하고 뭐 후원자 이름을 넣기도 하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타났을 때는 관례적으로 이제 카프라라고 이제 넣었던 거죠. 지역 이름을요. 그렇군요. 그 발견자가 임의로 지을 수 있다면은 아주 좀 특이한 이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죠? 뭐 뉴스에 종종 나고는 하는데 최근에 재밌었던 게 2022년에 미국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발견된 노래기 종이 있어요. 네. 그런데 유명한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발견한 박사가 또 테일러 스위프트 팬이었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래서 예. 이 노래기의 이름을 나나리아 스위프타이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게 이 노래기가 뭔지 이제 아마 잘 상상이 안 되실 텐데 지네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숲 바닥이나 땅 속에 살면서 뭐 낙엽 같은 식물을 먹고 분해해서 사는 이제 좋은 이 생물입니다만. 네. 좀 보기에는 징그러울 것 같아서 과연 테일러 스위프트가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학자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을 텐데 자기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을 붙였다니까 좀 개인적으로 놀라운데 근데 혹시 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학명도 당연히 있겠네요. 예, 남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이런 유산이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나 파시스트 등의 이름을 딴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2차 세계대전 때 아놉탈무스 히틀러리라는 바로 알겠네요. 예, 탁정벌레 이름이 지어졌는데 아돌프 히틀러를 존경하는 뜻에서 이 과학자가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또 히포타 무솔리니라는 나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솔리니를 또 알겠네요. 예, 따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나비를 지었죠. 그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좀 일제 강점기에 발견됐다면 이게 뭔가 문제될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도 상당수 생물종이 이제 일본 학자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이름을 지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네. 유난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식물을 발견한 일본의 식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카이 다케노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고유종 금강초롱꽃이라고 유명한 꽃이 있죠. 근데 학명이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예요. 근데 이 안돼. 하나부사야가 뭐냐면은 예. 그 나카이 다케노신이 한국에 와서 연구를 할 때 자기를 불러준 한국의 초대 일본 공사의 이름입니다. 하나부사 요시타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금강초롱꽃의 학명을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들으면 불편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학명이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금강초롱꽃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한 초대 일본 공사를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네요. 벌어진 거죠. 네. 그러면은 아니 히틀러나 무솔리니도 아직은 아직은 있는 거예요? 못 바꾸죠. 예, 이거는. 네, 네. 그러면은 이거 바꾸기 어려운 건가 보네요. 일단 네. 일반적인 명칭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 확산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명칭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소나무를요. 불과 한 20년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제페니스 레드 파인이라고 불렀어요. 일본의 줄기가 붉은 소나무가 일반적으로 이 영어로 통용되는 명칭이었던 네. 거죠. 근데 사실 이 소나무는 일본보다는 한반도에 많이 자생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 소나무가 서양인들에게 먼저 알려지면서 제페니스 레드 파인이 대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청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2015년 코리아 레드 파인으로 바로 잡고 이제 이를 확산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이제 일반적인 학명. 예, 일반적인 이름인 예, 거죠. 명칭. 영문명을 예, 많이 예. 바뀌었는데 학명은 사실은 바꾸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네. 발견자가 짓기 때문에 이미 뭐 발견자도 돌아가시고 없고 그래서 바꾸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인종차별적이나 불쾌한 역사를 상기하지만 이름을 변경하려면 사실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이거 번거롭죠. 근데 이번에 이제 식물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바꾸는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회의에 참석한 과학자들이 앞으로 새로 발견되는 식물이나 곰팡이 조류의 이름을 정할 때 좀 이 결정을 돕는 특별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직 동물은 이러한 시도가 없어서 조금 기다려야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이번 결정은 최초로 이렇게 바뀐다는 점에서 집단적으로 학자들이 회의를 해서 바꿨다는 점에서 어떤 첫걸음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해는 너무 되는데 네.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뭐 히틀러든 무솔리니든 예, 예. 누구든. 네, 네.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적인 것도 불편했겠지만 네. 히틀러 무솔리니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 그렇죠. 예, 예, 예. 우리도 그런 게 많을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든 식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땅땅땅 하지 않는 한 이게 쉽지가 않고 또 그렇다면 식물학자 일부가 또 반대를 할 수도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예, 쉽게 바꾸지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여튼간에 앞으로도 이제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자님이 생각하실 때는 가능성이 지금 생겼다고 네, 네. 하잖아요.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개인적인 의견은? 이를테면 무솔린이나 히틀러는 이제 역사적으로 명백하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바꾸자고 하면은 아마 뭐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이를테면 우리 식물 학명에 제페니카 뭐 이런 게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게 있는데 그거는 아마 일본 학계에서 오케이를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그래서, 우리도 혹시나 네. 우리 학자분들 중에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라도 네. 발견을 했어요. 예. 그럼 코리아나라고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광범위한 어떤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일관된 원칙을 만들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튼 모든 식물학자들이 모이는 연례 회의나 컨퍼런스 때 이런 게 제안이 되고 거기서 오케이가 되면 이제 바꿀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바뀌기로 결정이 난 거니까 그죠. 네. 번거롭더라도 필요하다면 네, 바뀌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 인종차별적인 식물 학명을 바꾼다는 소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환경 저널리스트 남정영 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인데요.
이 잘못된 건강 정보를 바로잡고 건강한 몸, 건강한 생활을 지키는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오늘은 한창 휴가철인데요. 올여름 기록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한 경고가 높아서 자세한 정보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헌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무척 첫인상이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친절해 보이신다. 네, 우리 원장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가정의학과라고 하면 저 정확히 뭔지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내과는 왠지 배 아플 때 갈 것 같고 정형외과는 뼈에 문제가 생기면 갈 것 같은데 가정의학과는 어떤 경우에 가나요? 이제 가정의학과는 이제 전 연령에 걸쳐서 환자와 그 가족에게 개별적이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네, 일단은 많이 어려워요. 과 이름에서 나타나 있듯이 네. 가정에 대한 주치 역할을 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주치 그런 건가요? 네, 예.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전 모든 가족의 건강을 살피고 치료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공부하고 수련할 때 소아과도 보고 내과도 보고 외과도 보고 모든 과에 각 과의 핵심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 하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무릎 아파도 가도 되는 거예요? 그 아니면은 소아과 대신 소아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그러면 가정의학과 보이네? 여기 가야겠다. 되는 겁니까? 네, 어떤 질병이라도 이제 오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도 되고요. 감기나 자연같이 이런 가벼운 질환 그런 뿐만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같이 만성 질환도 이제 보고요. 아니면 예방 접종이라든지 건강 검진까지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정의학과는 모든 걸 다 보고 있다. 첫 시간입니다. 열사병과 일사병. 이게 사실 우리가 여름철 내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6월부터 굉장히 더웠잖아요. 여름도 긴 것 같고 앞으로 갈수록 더 더워진다 그러고 그러니까 폭염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환자 발생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이제 습도가 높아지고 폭염까지 겹치면서 올해 들어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벌써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온열 질환이라 여름에 좀 더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병입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으로 대표되는 질환인데요. 정말 많이 더웠던 2018년도에는 4,000명이 넘는 환자가 4,000명이요?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더위 먹었다라고 하는 병인데요. 더위는 음식도 아닌데 왜 먹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네요. 그 생각은 또 안 해봤네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겁먹다, 욕먹다처럼 먹다에는 무엇을 하거나 어떻게 되다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위를 먹었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온열 질환을 우리 선조들도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정월 대보름에 더위팔기라는 풍속이 있는데요. 더위팔기? 네. 이날 오전에는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대답을 하면은 네. 이제 대답을 한 사람한테 더위를 팔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판 사람은 더위에 안 걸리고 산 사람만 더위에 걸리는 거죠. 약간 일종의 좀 마음으로 하는 놀이 같은데 약간 미신 느낌이 좀 나는데. 네. 어쨌든 오늘 일사병과 열사병. 근데 이게요. 딱 한 글자 차이거든요. 일과 열. 이 두 질병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온열 질환이 무엇인가부터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뜨거운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 시에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가능하죠. 주로 신부 체온을 기준 삼아서 말을 하는데 이제 일사병은 신부 체온이 37도에서 40도까지. 잠깐만요, 선생님. 신부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잴 때 열을 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귀로도 재고 뭐 겨드랑이로 재는데 이렇게 표면에서 잴 수 있는 표면 온도가 있고요. 신부 체온이라는 거는 이제 직장으로 재거나 아니면은 입에 이렇게 재고 몸 안쪽으로 이렇게. 네, 몸 안쪽에서 온도를 네네네. 재는. 그러니까 바깥과 안쪽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신부 체온이라고 안쪽에 네. 기준을 삼는 거죠. 예. 신부 체온 온도가 37도에서 40도까지를 일사병이라고 하고요.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열사병이 더 심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중추신경계 이상이 동반되기도 하거든요. 열사병이요. 네네. 예. 심각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일사병은 고온의 환경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서 수분 손실이 일어나는데 그때 수분 보충이 적절히 되지 않으면은 생깁니다. 혹은 이제 저농도의 용액 그런 걸 많이 먹었을 때 혈액에 저농도의 용액이 뭐예요? 물만 너무 많이 마신다거나 하는 것도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 네네네. 그러니까 전해질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할 때 밀도가 낮은 용액을 마셨을 때 급격하게 마셨을 때 이제 혈액에 네. 용적이 감소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막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물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그게 그 뜻이었나 보네요. 그 더울 때. 그렇죠. 네, 물만 너무 과도하게 먹었을 때도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네네. 일사병은 이제 좀 휴식을 취해주면 회복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예, 맞습니다. 한 네. 30분 정도만 쉬어주면은 금방 돌아오는 게 일사병이고요. 그럼 열사병은요? 열사병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과도한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거나 엄청 더운 날 이제 작업이나 운동을 하면 이제 신체 열 발산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정의를 좀 생각을 해보면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40도 이상의 신부 체온, 중추신경계의 기능 이상, 땀이 나지 않는 무한증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무한증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체온증과 중추신경계 이상을 보이면 저희가 열사병을 반드시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사병이라는 거는 여러 장기를 손상시키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처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히 세심히 살피는 편입니다. 아, 그러면 뉴스에서 간혹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게 열사병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이제 시상하부의 온도 조절 중추에서 몸의 온도를 조절을 하는데요. 이제 고온의 환경에서 땀을 낸다거나 피부의 모세혈관을 확장시킨다거나 심박출량을 증가시킨다거나 이제 호흡을 증가시킨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온을 낮추게 만드는 건데 그게 고장이 나서 체온을 유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추신경이나 근육, 간, 콩팥 등 다양한 장기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장기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열사병이요. 그 갑자기 그렇게 증상이 악화되나요? 네, 열사병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의식 변화가 동반이 되기 때문인데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쓰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찾기가 어려운데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몇 가지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무력감이라든지 어지러움, 구역구토, 두통, 뭐 근육 떨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나타나면 혹시 이 사람이 열사병이 아닌가 이런 걸 좀 의심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무력감, 어지러움, 구역구토, 근육 떨림 이게 한마디로 엄청 더웠어요. 그럼 일사병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태까지 갔을 때? 나 열사병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잘 못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옆에서 좀 잘 봐줘야 됩니다. 아, 옆 사람이. 네,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뭔가 더운 환경에 처한다. 그러면 본인도 유의를 해야겠지만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좀 봐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알아채지 못하거나 에이 야 괜찮아 뭘 어지러워 물이나 마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는 이제 심하면 장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특히 중추신경계가 고온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열사병 초기에 의식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소뇌가 대뇌에 비해서 더 취약합니다. 소뇌의 기능이 뭐냐면은 인체 평형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기능이 소실되면은 비틀거리거나 쓰러지기가 아주 쉽겠죠. 더 진행하면은 이제 혈액응고 장애를 일으켜서 출혈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출혈이요? 네. 덥다가 출혈까지 나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내부 장기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혈변이라든지 혈뇨 아니면 피부에서도 자반 같은 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피부 자반이 뭡니까? 피부에 요거 빨갛게 올라오는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간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래서 황달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혈당이 낮아지면서 손발 떨림이나 의식 저하, 혼수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콩팥에 좀 영향을 미친다 하면은 급성 신부전 때문에 소변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장에 영향을 미치면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야 정말 무섭네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물론 이제 빨리 병원을 가야겠지만요. 이게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있는데 논밭
아니면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작업하다가 쓰러지는 고령자분들이 가장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휴가철이라고 해도 지금이 이 공장이나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병원 가는데 시간도 걸릴 것 같고 그 사이 많이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빨리 응급처치로 뭐를 해주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질병청에서 발표한 작년 한 해 응급실 감시를 통한 온열 질환자의 통계 자료를 보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연령을 보면 65세 이상이 30%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장소별로 보면 야외가 80% 정도, 시간대로 보면 12시에서 5시까지가 50%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이가 많은 분들이 가장 해가 강한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하다가 온열 질환에 잘 걸린다는 얘기죠. 아 진짜 안 돼요. 예. 그 네. 시간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즉각적인 조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고요. 치료의 원칙은 즉각적으로 냉각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체온을 가능한 빨리 낮추는 것이 질병의 악화를 줄이고 예후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발견하면 먼저 옷을 벗깁니다. 의복을 제거하고요. 네. 야외 햇빛이 노출되는 환경이라면 그늘로 옮겨줍니다. 아니면 열이 발생하는 환경이라면 빠르게 멀리 이동시켜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젖은 수건으로 환자를 감싸고 그 위에 물을 부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냉각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빠르게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죠. 병원 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온도를 낮춰주는 걸 하고요. 물을 뿌리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다. 그러면 거기서는 좀 더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데요. 얼음물에 환자를 담그는 방법도 있고요. 얼음물에요? 네. 냉각팬이나 냉각 담요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보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위나 방광, 직장 등의 내장 기관을 냉수로 세척해서 신부 체온을 직접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 내장 기관을 냉수로 어떻게 세척을 합니까? 갑자기 제가 너무 아니 병원에서도 얼음물에 환자를 담그는 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러면 그게요. 좋아요. 좀 가정을 해보죠. 병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 방송을 들은 청취자가 안 되겠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얼음을 풀어가지고 몸을 담급니다. 환자를. 이거 괜찮습니까? 이거 괜찮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체온을 빠르게 낮추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병원 도착 60분 안에 체온을 39도 이하로 떨어뜨리면 생존율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냉각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물을 뿌려주고 증발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흔한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음물 욕조에 환자를 담궈서 이제 냉각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네네.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신부 체온을 모니터링하면서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1도에서 20도까지 다양하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집에서 하게 된다면은 그런 거를 모니터링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하면은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아, 또 그것도 조심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응급처치로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제가 이제 아까 너무 극한 상황을 가정해서 병원이 없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온열 질환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는 환경을 먼저 피해야 되고요. 일단 상황 자체를 안 피해야 된다. 네. 그게 제일 핵심이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더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거나 운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늘에서 휴식을 자주 취해주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상청에서 예보를 해주잖아요. 뭐 혹서경보 이런 거 특별히 더운 날에는 미리 예방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게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노약자들이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혼자 잠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그것도 없도록 위험하겠네요. 해야겠습니다. 예. 또 요새 또 대두되는 게 혼자 생활하는 노인분들이나 에어컨이 없는 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취약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챙겨야 되고요. 물이나 이온 음료를 좀 챙겨서 수분을 적절히 보충해 줘야겠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좀 미리미리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술과 커피는 같은 물이긴 하지만 체내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오늘은 올여름 기록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열사병과 일사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헌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혹여 잘못되기라도 하면 서로 관계만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죠. 이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번에 한몫 받으면 그때 한몫에 다 갚겠습니다. 이 예문에서는 한몫으로 발음된 표현이 2번 있었죠.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한 것이 아니고요. 서로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들을 글자로 쓸 때 2번째 음절의 받침은 각각 어떻게 쓰는 것이 맞을지 알아볼까요? 앞에 나온 이번에 한몫 받으면 이란 말에서 한몫은 한 사람 앞으로 돌아가는 큰 이득을 뜻하고요. 모 밑에 기역, 시옷 받침을 씁니다. 이 말은 이 뜻 외에도 한 몫을 담당하다 또는 한 몫을 톡톡히 하다 같이 한 사람이 맡은 역할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한몫에 다 갚겠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한몫은 한꺼번에 몰아서 함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모 밑에 기역 받침을 씁니다. 예를 들어 그곳은 유럽의 예술과 낭만을 한몫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드린 2 표현의 발음은 같지만 뜻과 표기 형태는 다르니까요.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에 밤사이 열대야 현상도 여전히 계속됐고요. 30도 안팎의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역시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계속됐습니다. 서울은 현재 기온이 27.4도입니다. 밤새 25도 이상의 열대야 현상이 이어졌고요. 현재 폭염 경보 상황 어제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거의 90% 이상이 폭염 경보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 낮 기온 전국이 32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당분간은 낮 동안에 또 건강 잘 챙기셔야 될 텐데요. 세종, 대전도 오늘 34도의 기온이 예상되고요. 오늘 강릉의 경우는 36도까지 오르면서 대구와 같이 35도를 넘는 기온 예상됩니다. 광주도 3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 북동부나 남부, 강원 내륙, 충청권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도 강원 산지와 충청권 남부와 제주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양은 5에서 20mm고요. 일요일인 내일도 비슷한 지역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